이혼 후 박민서 씨는 어린 딸과 단둘이 남겨졌다.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고 절망 끝에 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비싼 SUV에 기름을 넣고 난 후 그녀는 한 남자의 주머니에서 열쇠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잠시만요. 떨어뜨리셨어요. 민서 씨가 소리쳤지만 열쇠 꾸러미를 보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다가온 백만장자는 민서 씨가 보여준 것을 보고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박민서 씨는 김지훈 씨와 6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그의 모욕, 굴욕, 심지어 폭력까지 견뎌냈다. 그는 자신을 운명의 선물이라 여겼고 그 선물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민서 씨는 4살 배기 하윤이의 침대 끝에 앉아 아이를 팔에 안고 흔들고 있었다. 아이는 달아오른 석탄처럼 뜨거웠다. 뺨은 병적으로 붉었고 숨은 가쁘고 불규칙했다. 엄마, 나 아파. 작은 아이가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애처롭게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아가야. 약 먹었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야. 민서 씨는 딸을 더 꽉 껴안으며 자신의 온기와 확신을 조금이라도 전해주려 애썼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해열제 병을 힐끗 보았다. 분홍색 액체가 바닥에 겨우 깔려 있었다. 약은 한두 번 먹을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 체온계는 38.7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꽤 높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민서 씨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이마를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녀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 딸의 이마에 얹어주었다. 하윤이는 조용히 훌쩍였다. 쉬, 우리 아가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 순간 현관문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민서 씨의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현관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소리와 문 닫는 소리로 남편의 기분을 짐작하려 했다.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이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지훈 씨는 신발을 벗지 않았다. 나쁜 징조였다. 오늘 하루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가 화가 났다는 뜻이었다. 민서 씨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며 하윤이를 더 꽉 껴안았다. 아이 방문이 활짝 열렸다. 문지방에는 검은 머리에 차가운 회색 눈을 가진 키 크고 어깨 넓은 32세의 지훈 씨가 서 있었다. 한때 민서 씨는 그 눈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 눈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게만 느껴졌다. 여기 있었군. 그가 아내와 딸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왜 저녁상에 안 차려져 있지? 민서 씨는 침을 삼키며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하윤이가 아파요. 열이 높아서요.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이제 애가 좀 괜찮아지면 데워서 차릴게요. 내가 오기 전에 해놨어야지. 지훈 씨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넌 날 지치게 해. 항상 변명거리만 찾아내지. 머리가 아프다, 애가 아프다,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지훈 씨, 핑계가 아니에요. 직접 좀 보세요. 민서 씨는 남편이 아이의 붉어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딸을 살짝 돌렸다. 그래서 뭐? 애들은 아프기 마련이야. 그렇다고 네 의무를 잊어버릴 이유는 안 되지. 그는 가슴에 팔짱을 꼈다. 알아? 난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하면서 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게 뭐야? 저녁도 준비 안 돼 있고.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민서 씨는 속에서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런 대화는 100번도 더 들었다. 하지만 오늘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됐어. 그가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서 씨는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다. 관자놀이에서는 피가 쿵쿵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가장 없이 딸과 어떻게 살지, 돈은 어디서 구하지, 집세는 어떻게 내지, 아이는 뭘 먹이지 하는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렇다. 그녀는 굴욕과 구타를 견뎠고
멍은 옷 속에 감췄으며 밤에는 베개에 눈물을 숨겼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가족을 부양했다. 그는 그들에게 지붕과 식탁 위에 음식을 제공했다. 헤어진다고요? 민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로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하지도 않았다. 잘 들어. 내가 너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어. 지훈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그는 분명히 흥분하고 있었다.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얼마나 더 참아야 해? 네. 끝없는 징징거림. 항상 뭔가 불만인 내 태도에 질렸다고. 난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닥쳐. 그가 소리쳤다. 하윤이가 엄마 품에서 움찔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거야. 넌 항상 그런 식이지. 난 드디어 내 가치를 알아주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여자를 찾았어. 너처럼 영원히 불만인 소 같은 여자가 아니라. 민서 씨는 숨을 헐떡였다. 다른 여자라. 그녀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항상 의심했다. 지훈 씨는 자주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그에게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셔츠에는 그녀의 것이 아닌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려 애썼다. 그럼 딸은요? 하윤이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훌쩍이고 있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애가 내 딸이라는 건 증명부터 해야지. 지훈 씨가 우는 아이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내뱉었다.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구타보다 민서 씨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윤이가 당신 딸인 거 알잖아요. 당신, 나랑 같이 산부인과에 있었잖아요. 당신이 처음으로 아이를 안았잖아요. 당신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거기서 누구랑 뒹굴었는지. 지훈 씨가 차갑게 비웃었다. 옆집 남자랑? 아니면 다른 놈이랑? 전 한 번도 당신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남자예요. 민서 씨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속삭였다. 유일한. 아, 그러셔. 아무튼 이런 거 논의할 시간 없어. 그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다. 민서 씨는 그가 옷장을 열고 옷걸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윤이는 더욱 크게 울었다. 쉬! 아가야, 쉬! 민서 씨는 딸을 흔들며 자신도 간신히 흐느낌을 참았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옆에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뜨거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조용히 누워 있어. 엄마 금방 돌아올게. 민서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침실로 갔다. 지훈 씨는 큰 스포츠 가방에 옷을 쑤셔 넣고 있었다. 셔츠, 청바지, 양말. 모든 것이 마구잡이로 가방에 던져졌다. 그녀의 인생은 수천 조각으로 부서지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평범한 출장을 가는 것처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 씨, 제발요. 민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분간 쓸 돈이라도 좀 줘요. 저 한 푼도 없는 거 알잖아요. 약도 다 떨어져 가고 하윤이는 의사도 봐야 하고 약도 필요해요. 그는 몸을 곧게 펴고 셔츠 하나를 더 가방에 던져넣고는 아내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어쭈, 이제 와서 애원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어제만 해도 날 증오한다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네. 내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민서 씨가 반박하려 했다. 난 당신의 지쳤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네가 뭐라고 했든 중요하지 않아. 지훈 씨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팩트는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 너도 그걸 잘 안다는 거지. 민서 씨는 침을 삼켰다. 자존심은 문을 박차고 돌아서서 나가라고 외쳤다. 하지만 눈앞에는 열이 나는 하윤이와 거의 비어있는 약병, 텅 빈 냉장고가 아른거렸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네, 필요하다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안에서 인간성의 불꽃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저 일자리 없는 거 알잖아요. 빌릴 데도 없고요.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요. 친구도 없고요. 당신이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건 금지가 아니라 배려였어. 지훈 씨가 손을 내저었다. 네가 나쁜 물 들까봐 그랬지. 그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민서 씨에게 바싹 다가왔다. 그녀는 담배 연기와 섞인 익숙한 그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있잖아. 민서야? 그는 거의 다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넌 항상 약했어. 의존적이었지.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 씨는 갑자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뒤로 젖혔다. 민서 씨는 고통에 신음했다.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알겠어? 난 자유야. 그리고 넌 어디든 가. 길거리로 나앉든 말든. 그는 그녀를 놓아주고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민서 씨는 아픈 머리를 손으로 감싼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지훈 씨, 잠깐만요. 그녀가 그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돈 좀만 줘요. 제발요. 그는 문가에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너한테 줄 건 더 이상 없어. 그가 어깨너머로 툭 던지고는 나가버렸다. 민서 씨는 현관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가 철컥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침실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아 두 팔로 자신을 감쌌다. 흐느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6년. 그녀는 6년을 참았다. 그가 변할 것이라고,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더 잘해주겠다는 그의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그는 떠나버렸다. 실증난 장난감처럼 그들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딸의 약값조차 남기지 않았다. 아이 방에서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서 씨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딸에게로 갔다. 자신의 감정이 어떻든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했다. 지금 그녀는 하윤이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엄마 왔어, 우리 아가. 그녀는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 옆에 있잖아. 그녀는 열이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었다. 하윤이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훌쩍였다. 민서 씨는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딸을 흔들었고 자신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돈도 직업도 기댈 곳도 없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그녀에게는 답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두려움뿐이었다. 밤은 끝없이 길었다. 민서 씨는 딸의 침대 옆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윤이는 잠결에 뒤척이고 자주 깨서 울었다. 열은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했다.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민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흔들며 눈물로 쉰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다. 마지막 남은 해열제는 새벽 3시쯤 떨어졌다. 민서 씨는 병에서 마지막 몇 방울까지 짠의 물에 타서 딸에게 주었다. 하윤이는 얌전히 약을 마시고 다시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너무 아파. 아이가 속삭였다. 알아, 우리 아가. 조금만 더 참자. 아침에 새 약 사오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민서 씨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을 내뱉었다. 아침에 무슨 돈으로? 그녀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지훈 씨는 항상 재정을 통제했고 식비와 생필품에 필요한 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었다. 저축도 비상금도 없었다. 그가 철저히 감시했다. 그녀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민서 씨는 마침내 잠든 하윤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부엌으로 갔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급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달걀 몇 개, 치즈 한 조각, 우유 한 팩. 아껴 쓰면 2, 3일은 버틸 수 있을 터였다. 민서 씨는 진한 차를 끓였다. 설탕도 아끼느라 넣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밤새 잠을 못 자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눈은 타는 듯 했으며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전혀 알 수 없었다. 시계는 아침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서 씨는 식은 차를 마시고 결심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3층에 사는 이웃 김정숙 할머니. 65세 정도의 여성으로 항상 상냥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분이었다. 그들은 가끔 복도에서 만나 몇 마디 나누곤 했다. 정숙 할머니는 하윤이를 칭찬하며 예쁜 아이라고 자주 말했다. 민서 씨는 이웃이 부부 싸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의 벽은 얇았고 지훈 씨는 결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몇 번인가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괜찮은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민서 씨는 자신의 삶이 악몽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끄러워 항상 괜찮다고 둘러댔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을 추스르려 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눈물로 부어 있었다. 민서 씨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겨 대충 닦고 유일하게 그나마 괜찮은 낡은 스웨터를 입었다. 하윤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민서 씨는 조용히 아이방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3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서 잠시 서서 마음을 다잡았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지방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키가 작고 통통한 정숙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꽃무늬 홈웨어를 입고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친절한 갈색 눈이 민서 씨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머, 민서 씨,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 이른 아침부터 죄송해요. 민서 씨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계단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정숙 할머니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고 민서 씨는 그 시선에서 이해심을 읽었다. 할머니는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와요, 아가씨. 계단에서 얘기할 순 없잖소. 민서 씨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섰다. 깨끗하고 아늑했으며 갓 구운 빵 냄새와 꽃향기가 났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정숙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이, 손주들의 사진이었다. 부엌으로 가요. 내가 차 한 잔 끓여줄게. 주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앉아요. 정숙 할머니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반복했다. 민서 씨는 순순히 의자에 앉았다. 이웃은 주전자를 올리고 컵 2개, 설탕 그릇, 과자가 담긴 그릇을 꺼냈다. 맞은편에 앉았다. 말해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서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말을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버림받았고 생활 수단 없이 남겨졌으며 아픈 아이에게 약조차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소리내어 인정하는 것이. 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훈 씨가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요. 하윤이는 열이 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말문이 터지자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민서 씨는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밤에 약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빌릴 데도 없고요. 정말 아무 데도요.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정숙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개자식. 그녀가 뜻밖에도 거칠게 욕을 했다. 민서 씨는 항상 차분했던 이웃의 그런 반응에 움찔했다. 표현이 거칠어서 미안하오. 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네. 아픈 아이랑 아내를 돈 한 푼 없이 버리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그녀는 일어나 끓는 주전자를 끄고 컵에 물을 부었다. 괜찮아, 아가씨. 다 잘 될 거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거의 어머니 같았다. 이제 더 이상 그놈한테 맞을 일은 없잖소. 내가 다 들었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민서 씨는 움찔하며 뺨이 수치심으로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들으셨어요? 물론이지. 벽이 이렇게 얇은데 몇 번이고 끼어들고 싶었고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 하지만 이런 경우엔 아내들이 보통 폭군 남편을 감싸주더라고. 괜히 아가씨한테 더 나쁜 일 생길까봐 두려웠지. 정숙 할머니는 민서 씨에게 차와 과자를 밀어주었다. 마셔요, 사양 말고. 그리고 좀 먹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안 돼요. 민서 씨가 속삭였다. 하윤이가 혼자 집에 자고 있어요. 전 그냥 약 살 돈만 빌리면 돼요. 꼭 갚을게요. 꼭이요. 그녀가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빚을 갚겠다고 자신은 거지가 아니라고 설명하려던 참이었다. 할머니는 일어나 서랍장을 열고 지갑을 꺼내 지폐 몇 장을 세었다. 자, 이거 받아요. 5만 원이야. 약값으로 충분하고 다른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을 거요. 할머니, 너무 많아요. 민서 씨가 뒤로 물러섰다. 전 해열제 살 돈만 조금 필요해요. 받으라니까. 나 혼자 살잖아. 연금도 괜찮게 나오고 자식 둘 다 도와줘. 아깝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하윤이 좀 봐줄 테니 약국에 다녀와요. 아픈 애를 혼자 둘 순 없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큰 도움 주셨어요. 약속할게요. 기회가 되는 대로 꼭 갚겠습니다. 일자리 구하고 월급 받으면 바로요. 정숙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지 마, 바보야. 다 잘 될 거야. 두고 봐. 지금은 세상이 끝난 것 같겠지만 한 달 뒤에 돌아보면 이게 너한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들은 함께 민서 씨의 아파트로 내려갔다. 하윤이는 깨어 있었고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엄마와 이웃을 보고는 경계했다. 아가야, 이분은 정숙 할머니야. 우리 이웃이지. 민서 씨가 침대 끝에 앉았다. 엄마가 약 사러 약국 가는 동안 할머니가 너랑 같이 있어 줄 거야. 알았어. 엄마 돌아올 거지?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아가. 아주 빨리. 아빠도 돌아와? 질문은 민서 씨를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정숙 할머니를 보았다가 다시 딸을 보았다. 아니, 하윤아. 아빠는 안 돌아와.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 왜? 왜냐하면 민서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내 살배기 아이에게 아빠가 그들을 버렸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끔은 그런 일이 있단다. 정숙 할머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지, 민서 씨. 응. 민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항상.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15분 거리였다. 민서 씨는 주머니 속 지폐를 꽉 쥔 채 거의 뛰다시피 했다. 돈. 나에게 돈이 있어. 약도 사고 먹을 것도 살 수 있어. 약국에서 그녀는 해열제와 마니를 대비해 비싸지 않은 기침 시럽을 샀다. 흰 가운을 입은 나이든 약사는 코 세척액도 사라고 조언했다. 아이가 열이 높군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민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물을 많이 마시게 하세요. 이틀 안에 열이 안 내리면 병원에 가보시고요. 미루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민서 씨는 작은 식료품점에 들렀다. 닭가슴살, 쌀, 우유를 샀다. 마음속으로 돈을 계산하면서도 딸을 위해 영양가 있는 것을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정숙 할머니는 하윤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낡은 봉제 토끼를 껴안고 듣고 있었다. 엄마 돌아왔네. 이웃이 미소 지었다. 우리 하윤이랑 좀 더 친해졌어. 자기 토끼 뭉치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정말 감사해요. 민서 씨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민서 씨. 정숙 할머니가 일어섰다. 나도 외로운데 누구를 돕겠어. 자식들은 다 컸고 손주들은 다른 도시에 살고 그러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문 두드려요. 필요하면 하윤이도 봐줄 수 있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됐어요. 이웃이 손을 내저었다. 우리 이웃이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정숙 할머니가 떠난 후 민서 씨는 딸에게 약을 먹이고 영양가 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주었다. 하윤이는 조금 먹고 다시 잠들었다.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고 민서 씨는 전화기를 들고 식탁에 앉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훑어보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판매 상담원, 유통업 경력자 우대, 관리자, 근무 시간 불규칙 주말 근무 가능성 있음, 사무관리, 관련 전공 대졸자 우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비서직 채용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직 채용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력은 있으신가요? 네, 3년간 임원 비서로 일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민서 씨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네,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야근이나 출장이 잦거든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는 전화기에서 뚜뚜하는 신호음이 들렸다. 민서 씨는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벌써 7번째 거절이었다. 2시간 만에 7번째. 그녀는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다른 번호로. 어디서나 대답은 같았다. 고용주들이 내 살배기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정중한 거절이 뒤따랐다. 어린아이는 병가, 업무 시간 후 잔류 불가능, 어린이집 문제 등을 의미했다. 저녁 무렵 민서 씨는 32곳에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제로. 그녀는 부엌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윤이는 자고 있었다. 체온은 37.2도로 떨어졌다. 약이 효과가 있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생겼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며칠간의 문제만 해결해 줄 뿐이었다. 그 다음은 어떡하지? 민서 씨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다. 전혀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끝없는 면접, 거절, 굴욕의 연속으로 지나갔다. 민서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하고 자신감 있고 유능해 보이려 애썼다. 하윤이를 정숙 할머니에게 맡기고 또 다른 면접을 보러 갔다. 또 아이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서 씨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이웃에게 아이 장난감이 든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정숙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난 즐거울 뿐이야. 하윤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어. 그렇지, 우리 아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제 토끼를 껴안았다. 사무실에서 사람들은 민서 씨를 평가하듯 쳐다보고 질문을 하고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어김없이 물었다.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민서 씨는 어린아이가 있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후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용주들은 병가, 조퇴, 야근 불가능, 주말 근무 불가능을 두려워했다. 한 번은 면접에서 여성 관리자가 더 솔직하게 말했다. 보세요. 저도 엄마라서 이해는 하지만 여긴 사업체예요. 전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4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그건 지속적인 위험 요소죠. 오늘은 딸이 열나고 내일은 어린이집이 방역 때문에 문 닫고 모레는 또 다른 일이 생기겠죠. 죄송하지만 안 되겠네요. 민서 씨는 말없이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내려와 비즈니스 센터 입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행인들은 남의 슬픔에 얽히기 싫다는 듯 그녀를 피해 지나갔다. 집에서는 정숙 할머니가 또 다른 전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안 됐어? 네. 민서 씨가 눈물을 닦았다. 어딜 가나 똑같아요. 하윤이 얘기만 들으면요. 괜찮아, 아가씨. 뭐라도 찾아지겠지. 이웃은 그들에게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하윤이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전이나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가끔은 친척들이 보냈다며 아이 옷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민서 씨는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부끄러웠지만 바로 이 여성 덕분에 그들은 아직 버티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꼭 다 갚을게요. 민서 씨가 반복해서 말했다. 그 갚는다는 소리 좀 그만해. 이웃이 투덜거렸다.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게 흉은 아니야. 월말이 되자 상황은 극에 달했다. 정숙 할머니가 준 돈은 다 떨어졌다. 이웃은 더 주겠다고 했지만 민서 씨는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채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 주유소에 취직한 것이다. 명예로운 직업은 아니었고 월급은 적었으며
근무 시간은 힘들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이에 대해 묻지도 추천서를 요구하지도 고학력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일할 손이 필요할 뿐이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피곤한 얼굴에 40대 남성 매니저가 물었다. 내일이라도요? 좋습니다. 근무는 2교대, 12시간씩입니다. 월급은 적지만 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민서 씨는 속으로 두려움에 떨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12시간 교대 근무. 그것은 하윤이가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서 씨는 딸을 가장 가까운 시립 어린이집에 등록했다. 어린이집에서의 첫 아침은 악몽이었다. 하윤이는 엄마의 재킷을 붙잡고 울며 소리쳤다. 엄마, 가지 마. 나 여기 두고 가지 마. 아가야, 엄마 일하러 가야 해. 민서 씨가 딸을 껴안고 쪼그려 앉았다. 여기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같이 놀고 선생님이 동화책도 읽어주실 거야.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엄격한 얼굴의 50대 여성 교사가 우는 하윤이를 안아들었다. 가세요, 어머님. 이게 항상 더 낫습니다. 5분 안에 진정될 거예요. 민서 씨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떠났다. 주유소로 가는 내내 그녀는 울었고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번졌다. 일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어떤 날씨에도 12시간 동안 서서 차로 달려가 기름을 넣고 고객에게 미소를 지어야 했다. 휘발유 냄새가 옷과 머리카락, 피부에 배었다. 첫 근무가 끝날 무렵 민서 씨는 그 냄새에 구역질이 났지만 꾹 참았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윤이는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했다. 매일 아침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눈물 비명, 엄마에게 매달리기. 엄마,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 거기서 애들이 나 괴롭혀. 어느 날 저녁, 민서 씨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딸이 훌쩍이며 말했다. 누가 우리 아가 괴롭혀? 민서 씨가 탈의실 벤치에 딸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두 다. 애들이 나 안 좋아해. 모두 다라니? 애들이 뭘 하는데? 애들이 나랑 같이 놀자고 해. 근데 난 싫어. 하윤이가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왜? 우리 아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몰라. 무서워. 민서 씨는 교사와 이야기했다. 그녀는 어딘가 비난하는 듯한 눈초리로 민서 씨를 보며 팔짱을 꼈다. 아이들이 따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윤이는 너무 내성적인 아이예요. 하루 종일 구석에 그 토끼 인형만 안고 앉아서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않아요.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놀이에도 끼지 않고요. 혹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담이요? 민서 씨는 싸늘해졌다. 네, 예방 차원에서요. 아이가 분명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별일 없으시죠? 네. 민서 씨가 거짓말을 했다. 별일 없어요. 그녀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하윤이는 길 내내 말없이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집에 와서 아이를 재운 후 민서 씨는 부엌에 앉아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하윤이가 아빠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내성적이고 겁이 많아졌고 민서 씨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었다. 그녀 자신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다시 아팠다. 열, 기침, 콧물. 민서 씨는 의사를 부르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약을 샀다. 할머니, 제가 너무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그녀가 이웃집 문지방에 서서 말을 시작했다. 일하러 가야지. 물론 내가 봐줄게. 아가 이리 데려와. 민서 씨는 하윤이를 이웃에게 데려다 주고 자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통과 불안감을 안고 구역질 나는 직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또 2주가 흘렀다. 민서 씨는 혹사당하듯 일했고 자신을 위한 식비까지 아껴가며 모든 것을 절약했다. 하윤이는 그 적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고 민서 씨 자신은 차와 값싼 라면으로 만족했다. 어느 날 저녁 주유소에 비싼 검은색 SUV 한 대가 들어왔다. 민서 씨는 기계적으로 차에 다가가 주유구를 열었다. 고급 휘발유, 가득이요. 운전자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툭 던졌다. 네. 그녀는 차에 기름을 넣고 주유구를 닫았다. 남자는 카드로 결제하고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민서 씨는 그의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잠시만요. 떨어뜨리셨어요. 그녀가 열쇠를 주워들며 소리쳤다. 남자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다. 민서 씨는 그에게 열쇠를 건네다가 열쇠고리를 유심히 보고는 말을 멈췄다. 평범하지 않은 금속 열쇠고리였다. 이걸 알아보겠어요. 아주 비싼 열쇠고리네요. 그녀가 물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아내분이 선물하셨나 봐요. 남자는 비웃었다. 그는 35세 정도로 보였다. 다부진 체격, 비싼 정장,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전형적인 성공한 사업가였다. 이게 뭐가 특이하다는 거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평범한 쇠조각인데요. 진심이세요? 민서 씨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딸 낳기 전에 이런 걸 주문 제작하는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이건 평범한 열쇠고리가 아니에요. 특정 각도에서 빛을 비추면 이걸 선물한 사람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제 전 아내가 준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 여자는 자기 애인이랑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어요. 그냥 증발해버렸죠. 그리고 이 열쇠고리가 그 여자에게서 남은 유일한 것이에요. 사라지기 며칠 전에 이걸 선물했죠. 제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민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회의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에게 열쇠고리를 건넸다. 네, 어디 한번 그 마법 좀 봅시다. 민서 씨는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그녀는 그 기술을 기억했다. 한때 그녀 자신도 그런 물건을 만드는 데 참여했었다. 특정 각도, 특정 세기의 빛이 필요했다. 그녀는 빛을 비추며 열쇠고리를 천천히 돌렸다. 그러자 갑자기 차보닛 위에 영상이 나타났다. 우아한 필체로 쓰인 가느다란 글자들이었다. 미안해요. 당신이 사업을 잃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다가온 백만장자는 민서 씨가 보여준 것을 보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이럴 수가. 그가 보닛 위에서 빛나는 단어들을 보며 속삭였다. 난 내내 그녀가 날 배신했다고, 더 부자고 성공한 놈이랑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직접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당신이 사업을 잃지 않게 하려면 글씨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민서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던 이 남자가 갑자기 모든 허세를 잃고 혼란스럽고 충격받은 모습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급하게. 그는 열쇠고리를 움켜쥐고 재빨리 차에 탔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울렸고 SUV는 광고판을 거의 칠 뻔하며 급하게 출발했다. 민서 씨는 그를 시선으로 쫓다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왔다. 20대 정도로 보이는 깡마른 매니저가 사무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었어요? 그가 소리쳤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님이 열쇠 떨어뜨렸어요. 알았어요. 딴짓하지 말고 일해요. 줄 서기 시작하네요. 정말로 주유소로 새로운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민서 씨는 다시 주유기를 들고 차로 다가가 고객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근무는 특히 힘들었다. 사람이 많았다. 모두가 서둘렀고 어떤 사람은 무례하게 굴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 했다. 근무가 끝날 무렵 다리는 욱신거렸고 등은 아팠으며 코에서는 숨막히는 휘발유 냄새가 났다. 민서 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휴대폰을 꺼냈다. 정숙 할머니로부터 온 문자였다. 하윤이 밥 먹고 자. 서두르지 마.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한 가지 걱정은 덜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서 씨는 그 열쇠고리 남자를 생각했다.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사업에 대한 그 문구는 무엇을 의미할까? 어쩌면 그의 아내가 그의 사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희생한 것일까? 하지만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건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 월급은 일주일 뒤에나 들어오는데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하윤이는 새 신발이 필요했다. 낡은 신발은 이미 작아졌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민서 씨는 3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정숙 할머니의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는 즉시 문을 열고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곤이 자, 어린이집에서 피곤했나 봐.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 씨가 속삭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잠든 딸을 품에 안고 자기 아파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하윤이는 깨지도 않고 잠꼬대를 하며 토끼 인형을 더 꽉 껴안았다. 민서 씨는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해낼 거야. 어떻게든 해낼 거야. 그 이상한 열쇠고리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민서 씨는 주유소에서 계속 일하며 단조로운 교대 근무 리듬에 익숙해졌다. 차에 기름을 넣고 돈을 받고 피곤해서 울고 싶을 때도 고객에게 미소 짓는 일.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잿빛 하늘, 부슬부슬 내리는 비, 끊임없는 차의 행렬. 민서 씨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썬팅된 검은 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다. 민서 씨는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어떤 휘발유가 필요한지 말할 것을 기대하며 기계적으로 차에 다가갔다. 하지만 창문은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 문이 열리고 40대 정도로 보이는 중간 키의 남자가 어두운 재킷을 입고 신경질적인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민서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툭 던졌다. 보통 휘발유, 가득,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작은 편의점이 있는 주유소 건물로 향했다. 민서 씨는 주유구를 열고 주유기를 꽂은 뒤 방아쇠를 당겼다. 휘발유가 특유의 소리를 내며 탱크로 흘러들어갔다. 그녀는 계기판을 보며 서 있었는데 갑자기 차의 뒤쪽 썬팅된 창문이 살짝 문자 그대로 몇 센티미터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가 날아왔다. 그것은 민서 씨의 발 바로 앞에 떨어졌다. 첫 반응은 분노였다. 민서 씨는 종이 쪽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창문은 즉시 완전히 닫혔다. 썬팅이 너무 짙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민서 씨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이상하다. 아주 이상해. 그녀는 발밑에 종이 쪽지를 보았다가 다시 차를 보았다. 계기판이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다. 기름이 가득 찼다. 민서 씨는 주유기를 빼고 주유구 뚜껑을 닫고 어떤 내적인 감각에 이끌려 몸을 숙여 종이 쪽지를 주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지만 손이 저절로 구겨진 종이를 폈다. 필체는 고르지 않았고 글자는 마치 움직이는 차 안이나 공황 상태에서 쓴 것처럼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단어는 명확하게 읽혔다. 도와주세요. 강제로 잡혀 있어요. 민서 씨는 문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얼어붙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게 누구의 멍청한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 위험에 처한 건가?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자는 아직 가게 안에 있었다. 유리문을 통해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선반에서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민서 씨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대로변 주유소에서 일하는데요. 방금 검은 차가 왔는데 그 차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가 버려졌어요. 사람을 강제로 붙잡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장난이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민서 씨는 손에 쪽지를 꽉 쥐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요? 만약 누군가 위험에 처한 거라면요? 알겠습니다. 주유소 주소와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민서 씨는 주소와 차량 번호를 불러주었다. 교환원은 무언가를 적으며 추가 질문을 했다.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충돌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차에 몇 명이나 있나요? 모르겠어요. 창문이 썬팅되어 있어서요. 운전자는 내렸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는지는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 순간 민서 씨는 가게 문이 열리고
남자가 차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가 돌아오고 있어요. 민서 씨가 수화기에 대고 재빨리 말했다. 충돌을 유발하지 마세요. 경찰을 기다리세요. 하지만 민서 씨는 그냥 서서 차가 떠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이라면, 만약 이것이 그 사람을 도울 마지막 기회라면,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결심한 듯 운전자에게 다가가 차로 가는 길을 막았다.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녀가 양팔을 벌리며 내뱉었다. 당신, 사람을 강제로 붙잡고 있잖아요. 차 문 열어요. 남자는 멈춰서서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 무슨 소리야? 당신 차에서 쪽지가 버려졌어요. 민서 씨가 그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여기 사람을 그의 의지에 반해 붙잡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남자는 쪽지를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봐, 미친 여자야. 너 완전히 돌았어? 그는 경멸적으로 그녀를 밀쳤고 민서 씨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대체 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야? 차에서 비켜. 당장. 민서 씨는 다시 그의 길을 막으려 했지만 남자가 더 강했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옆으로 밀었다. 꺼져, 미친년아. 당신은 그럴 권리 없어요. 민서 씨가 그의 재킷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차 문 열어요. 진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남자는 민서 씨를 밀쳐내려 했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차 문에 매달려 그가 열지 못하게 했다. 미친 것들을 직원으로 뽑아놨네. 남자가 소리쳤다. 여기 관리자 어디 있어? 나 신고할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주목을 끌었다. 주유소 매니저인 상우 씨가 소음을 듣고 몸싸움을 보았다. 그는 건물에서 뛰쳐나와 팔을 휘두르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무슨 일입니까? 민서 씨,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 해고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는 민서 씨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계속 소리쳤다. 사람들한테 달려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날 비난하고 있어요. 당신 차에 인지를 잡고 있잖아요. 민서 씨는 차를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다. 창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가 버려졌다고요. 상우 씨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팔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민서 씨, 그만해요.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벗어나려 애썼다. 날 놔요. 무슨 사람? 상우 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정신 나갔어요? 남자는 그 순간을 이용해 차문을 확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엔진이 굉음을 냈다. 그를 가게 두지 마세요. 민서 씨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고 검은 차는 차들의 행렬 속으로 사라졌다. 안 돼! 민서 씨는 매니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꽉 잡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상우 씨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손님한테 폭력을 행사했어요. 폭력이 아니에요. 도우려고 한 거예요. 민서 씨가 그에게 구겨진 쪽지를 내밀었다. 자, 직접 보세요. 상우 씨는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재빨리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쩌면 애들이 장난친 걸 수도 있고 친구 중 하나가 농담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 장난이 아니면요? 민서 씨가 숨을 내쉬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위험에 처한 거라면요? 그들은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주유소에 도착했다. 콧수염을 기른 50대 남성과 젊은 여경이 차에서 내렸다. 누가 신고하셨죠? 남자가 물었다. 저요. 민서 씨가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이래요. 검은 차가 왔는데 거기서 쪽지가 버려졌어요. 그녀는 경찰관에게 쪽지를 건넸다. 그는 그것을 유심히 살핀 후 민서 씨를 쳐다보았다. 순서대로 다 말씀해 보세요. 민서 씨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차가 어떻게 왔는지, 운전자가 가게로 어떻게 갔는지, 창문에서 쪽지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여경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차량 번호 기억하십니까? 네. 민서 씨는 이미 외워버린 번호를 불러주었다. 좋습니다.
운전자 인상착에는요. 40대 남성, 중간 키, 검은 머리에 신경질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두운 재킷을 입고 있었고요. 얼굴은 평범했고 특별한 건 없었어요. 행동은 어땠습니까? 공격적이었어요. 제가 막으려고 하니까 절 밀치고 미친년이라고 불렀어요. 남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에게 돌아섰다. 번호 조회해봐. 무슨 차인지 보자고. 젊은 여경은 옆으로 가서 무전기를 꺼내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다. 민서 씨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상우 씨는 옆에서 찌푸린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몇 분 후 여경이 돌아왔다. 차량은 42세 박지훈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깨끗하고 위반 사항도 없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 코스 옆 난 경찰관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확인해 보겠어. 등록된 주소로 가서 대화해 볼 거야. 그는 민서 씨에게 돌아섰다. 전화하신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만약 무언가 발견되면 진술을 위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위험에 처한 거라면요. 민서 씨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이미 떠났어요. 늦으면 어떡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돌에 개입해서는 안 됐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에게도 위험합니다. 범인이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경찰관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그냥 우리에게 전화하고 기다리세요. 영웅 행세는 하지 마시고요. 경찰들이 떠나자 민서 씨는 분노한 매니저와 단둘이 남겨졌다. 사무실로 들어와요. 상우 씨가 차갑게 말했다. 민서 씨는 말없이 그를 따라 편의점 뒤 작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상우 씨는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 맞은편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당신이 무슨 스캔들을 일으켰는지 알아요? 저는 사람을 도우려고 했어요. 민서 씨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손님한테 달려들었어요. 직장에서 싸움을 벌였다고요. 상우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제정신이에요? 납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요? 그 인간 이제 온갖 곳에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평판을 망칠 거라고요.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면 평판 따위는 신경 안 써요. 아주 잘 됐네. 상우 씨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왜냐하면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니까. 그 말은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민서 씨는 싸늘해졌다. 뭐라고요? 해고라고. 근무 규율 위반, 고객에 대한 공격적 태도, 분쟁 상황 조성, 짐 싸서 꺼져. 하지만 전 그냥 도우려고. 네가 뭘 하려고 했든 신경 안 써. 상우 씨는 이미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었다. 네, 영웅심 때문에 사업을 위태롭게 할 순 없어. 여기 해고 통지서야. 여기에 서명해. 상우 씨, 제발요. 민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딸이 있어요. 이 일이 필요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안 그러겠지. 왜냐하면 넌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으니까. 서명하라고. 민서 씨는 내밀어진 종이를 쳐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명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번져 보였다. 급여는 3일 내로 계좌로 입금될 거야. 상우 씨가 건조하게 말했다. 가도 좋아. 민서 씨는 솜처럼 무거운 다리로 일어서서 사무실을 나왔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몇 안 되는 소지품 여벌의 스웨터, 우산, 화장품 파우치를 챙겼다. 모든 것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주유소 부지를 나서며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상우 씨는 이미 다른 차에 기름을 넣으며 고객에게 능숙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민서 씨에게는 재앙이 닥쳤다. 그녀는 다시 직장을 잃었고 다시 생계수단이 없어졌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도우려고 했을 뿐이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서 씨는 재킷을 여미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정숙 할머니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린이집 비용은 어떻게 내지? 하윤이는 뭘 먹이지?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민서 씨가 꺼내 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민서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이도윤입니다. 며칠 전에 만났었죠. 열쇠고리 찾는 걸 도와주셨는데요. 민서 씨는 보도 한가운데 멈춰 섰다. 네, 기억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반대로 모든 게 잘 됐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내를 찾았어요. 저희는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경쟁자로부터 제 사업을 구하기 위해 우리 관계를 희생했던 거더군요. 이제 우린 다시 함께입니다. 정말 잘 됐네요. 민서 씨는 그가 왜 전화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주유소에서 해고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만의 정보원이 있습니다. 도윤 씨가 웃었다. 혹시 내일 아침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민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천장을 응시하며 이도윤 씨와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그가 그녀에게 일을 제안했다. 어떤 일, 어떤 회사, 어떤 조건으로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만나자고만 했다. 만약 이게 또 다른 속임수라면? 만약 그가 그저 감사의 마음에 그녀를 동정했다가 마음이 바뀐다면? 생각들이 끝없는 소용돌이처럼 머릿속을 맴돌며 평화를 주지 않았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민서 씨는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진한 차를 끓여 식탁에 앉아 뜨거운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다시 직장을 잃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는 무엇으로 먹여 살려야 할까? 주유소에서 받을 급여는 3일 뒤에 들어오지만 그 돈으로는 아주 아껴 써도 기껏해야 2주를 버틸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다음은 또 정숙 할머니에게 부탁해야 할까?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빚을 또 져야 할까? 엄마! 작은 목소리가 민서 씨를 움찔하게 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돌아섰다. 부엌 문가에 하윤이가 좋아하는 분홍색 잠옷을 입고 낡은 토끼 인형 뭉치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다. 좋은 아침. 우리 아가. 민서 씨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나 오늘 어린이집 안 가? 아이가 다가와 엄마를 껴안으며 물었다. 민서 씨는 딸을 품에 안고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네, 살배기 아이에게 엄마가 또 직장을 잃었다고, 돈이 거의 없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섭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니, 아가야. 오늘은 집에 있자. 그녀가 하윤이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와, 아이가 기뻐했다. 그럼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네. 같이 있자. 근데 왜 울었어? 민서 씨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알아차렸다. 안 울었어. 그냥 눈이 피곤해서 그래.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 하윤이가 작은 손바닥을 엄마 뺨에 얹었다. 엄마 슬퍼 보여. 아빠 때문이야? 아니, 우리 아가. 그냥 엄마가 좀 힘든 시기라서 그래.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약속할게. 민서 씨는 아침 식사로 사과 조각을 넣은 우유죽을 준비했다. 하윤이는 천천히 먹으며 어린이집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어제 자기 인형을 빼앗아간 남자아이 준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한 대 때려줬어? 민서 씨가 농담을 던져보려 했다. 아니, 울었어. 아이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이 걔 혼내고 인형 돌려줬어. 아침 식사 후 민서 씨는 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은 휴대폰을 들고 다시 구직 사이트를 열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집중할 수 없었다. 모든 생각은 이도윤 씨와의 다가오는 만남에 쏠려 있었다.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보고는 놀라 숨을 헐떡였다. 계단에는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 있는 태도를 지닌 비싼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이도윤 씨가 서 있었다. 민서 씨는 재빨리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낡은 홈웨어를 여미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도윤 씨가 미소 지었다.
예고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남의 집에 오는 게 실례인 줄 알지만 최대한 빨리 뵙고 싶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서 씨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도윤 씨는 작은 현관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서 씨는 민망해졌다. 아파트는 초라하고 낡았다. 수리는 10년은 하지 않았다. 그의 비싼 정장 옆에서 모든 것이 특히 초라해 보였다. 어수선해서 죄송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괜찮습니다. 도윤 씨가 방으로 들어섰다. 하윤이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낯선 아저씨를 보자 아이는 경계하며 토끼 인형을 껴안았다. 제 딸 하윤이에요. 민서 씨가 소개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도윤 씨가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정말 예쁜 토끼 인형이구나. 이름이 뭐니? 뭉치요. 하윤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멋진 이름이네. 뭘 그리고 있니? 엄마 줄 꽃이요. 훌륭하구나. 계속 그리렴. 도윤 씨가 몸을 일으켜 민서 씨에게 돌아섰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민서 씨가 소파를 가리켰다. 그들이 앉았다. 민서 씨는 초조하게 홈웨어 끝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주유소에서 해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을 시작했다. 네. 민서 씨가 고개를 숙이며 수치심에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 저녁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로요? 민서 씨는 쪽지와 경찰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했다. 도윤 씨는 끼어들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도우려다가 해고 당하셨다는 거군요. 매니저는 제가 분쟁 상황을 만들고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어요. 민서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그가 옳을 거예요. 제가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요. 도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요즘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민서 씨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아내를 찾았고 우리는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민서 씨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화해하셨어요? 그 이상이죠? 도윤 씨가 미소 지었다. 알고 보니 제 아내 혜진이는 제 사업을 위해 우리 관계를 희생했던 거더군요. 제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이뤄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경쟁자가 절 파멸시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가 아내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더군요. 최후 통첩이요? 민서 씨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혜진이가 저를 떠나 그와 살거나 아니면 그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저를 완전히 파산시키거나 그에게는 조작된 서류와 저를 곤경에 빠뜨릴 자료가 있었어요. 그는 일주일 만에 제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세상에, 민서 씨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동의했어요. 그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떠났죠. 전 그녀가 더 나은, 더 부유한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증오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제가 평생의 사업을 지킬 수 있도록 내내 그 쓰레기 같은 놈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분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런 희생을 하신 걸 보면요. 민서 씨가 자신들을 생각 없이 버린 남편을 생각하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그녀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도윤 씨가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제가 그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찾았어요. 저에게는 좋은 변호사와 인맥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혜진이와 저는 다시 함께 할 거고요. 정말 잘 됐네요. 민서 씨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 씨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진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를 증오하며 살았겠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민서 씨, 지금 일 때문에 힘드신 거 압니다. 도윤 씨가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제가 돕고 싶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민서 씨가 경계했다. 어떻게요? 저는 물류 및 운송업을 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비서가 필요해요. 개인 비서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민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침묵했다. 저를 고용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급여는 충분히 드리고 복리 후생도 완벽하며 근무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니 가끔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야 할 때도 문제 없습니다. 일이 제대로 처리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왜 저죠? 민서 씨가 당황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절 전혀 모르시잖아요. 비서 경험도 없고요.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윤 씨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주유소에서 남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열쇠고리 찾는 걸 도와주셨죠. 그냥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도요. 그건 아주 귀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민서 씨는 목구멍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라고 하세요. 도윤 씨가 미소 지었다. 내일 사무실로 출근하세요. 제가 모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남겨드리죠. 민서 씨는 또 다른 꽃을 열심히 색칠하고 있는 하윤이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도윤 씨를 보았다. 이것은 기회였다. 어쩌면 그녀와 딸의 삶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윤 씨가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주소를 적어두세요. 그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무실 주소를 불러주었다. 민서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에 적었다. 그리고 도윤 씨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선금입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민서 씨가 거절하려 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봉투를 내밀었다. 첫 출근 전에 몸단장을 하셔야죠. 사무실에 입고 갈 만한 옷을 좀 사시고 따님에게도 뭐 좀 사주세요. 정말 사랑스럽네요. 민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지폐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세어보았다. 너무 많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건 당신의 한 달치 성금입니다. 도윤 씨가 설명했다. 월급은 더 많겠지만 당분간 이걸로 쓰세요. 안녕히 계세요, 민서 씨.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하윤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예쁜 아가씨. 엄마 잘 부탁해. 안녕히 가세요. 아이가 식탁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작게 말했다. 민서 씨는 도윤 씨를 문까지 배웅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닫힌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돈이 든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야? 하윤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건 새로운 삶이야, 아가야. 민서 씨가 딸을 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의 새로운 삶. 다음 날 민서 씨는 일찍 일어나 꼼꼼하게 준비했다. 전날 저녁 그녀는 가게에 가서 단정한 블라우스, 펜슬 스커트, 낮은 굽의 구두를 샀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비즈니스에 어울려 보였다. 하윤이는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또 투정을 부리며 엄마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아가야, 엄마 일하러 가야 해. 민서 씨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새로운 직장? 거기. 사장님은 아주 좋은 분이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나 데리러 올 거지? 물론이지. 약속할게. 도윤 로지스틱스 회사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현대적인 비즈니스 센터에 있었다. 민서 씨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있는 넓은 로비로 들어섰다.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경비원이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다. 10층입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민서 씨는 해당 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밝고 넓은 사무실에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에는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서입니다. 이도윤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성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서 씨를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로 안내했다. 도윤 씨는 큰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민서 씨를 보자 그는 일어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맞춰 오셨군요. 좋습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민서 씨는 소심하게 들어와 그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긴장되세요? 조금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좋은 상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죠. 도윤 씨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딸 문제나 다른 일이 있으면 언제든 편의를 봐드릴 겁니다. 당신의 임무는 서류, 회의, 전화 업무로 저를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동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시간은 사무실, 직원들 업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친절하고 상냥했다. 도윤 씨는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질문에 답했다. 점심때쯤 민서 씨는 이미 어느 정도 적응했다. 그녀는 도윤 씨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새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오랜만에 희망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민서 씨와 하윤이의 삶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